두 번째 낙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양인데요. 낙양이라고 하는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은 관중도시 안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갇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항우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항우가 더 힘이 셌었죠. 항우가 먼저 여차차해서 함양을 딱 장악하고 난 다음에 신하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통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난 너무 싫어. 난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야, 너 같으면 비단옷 사가지고 한밤중에 돌아다니겠느냐? 비단옷 입었으면 샀으면 그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성인데 나도 내가 이렇게 진나라를 무너뜨린 이 공적을 내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내 고향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해서 장안을 포기하고 저 넓은 평원지대로 다시 돌아간 게 항우입니다. 항우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를 이걸 잡아요. 반면에 유방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패권을 잡습니다만 유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싫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다 파괴가 된 상황이고 이곳에서 더 있으란 말이야? 나갈 수가 안 되죠. 저는 당장 낙양에만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자방, 장량 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진언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나라가 장안에다가 이제 수도를 채우면서 몇백 년 동안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평원지대를 앞둔 그리고 이 갇혀있다는 느낌 뭔가 더 넓은 곳으로 더 나가고 싶은 이런 욕망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제2의 도시로서 기능을 했던 데가 바로 낙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군사적인 이점도 있지만 경제적 이점을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입장에서 낙양으로 살짝 나가곤 합니다. 그 한나라 때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장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언을 했던 사람의 얘기 중에 일부인데요. 만약에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 가서 공격을 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면 그러면 낙양에 가십시오. 낙양은 바로 그 앞에 널리 펼쳐져 있는 평원지대, 경제공창지대로부터 받아들이는 많은 물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에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죽어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항우 유방한테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먼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안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죠. 이 말이 결국은 낙양이 결국은 더 넓은 닫혀있는 중원과 관중과 넓혀져 있는 중원 사이를 연결하는 자리임을 주는 거죠. 역시 낙양에 가면 반드시 가셔야 할 곳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그곳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아주 확대해 놓은 지형지도인데요. 이쪽 안쪽으로 이제 관중집 분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안이 이쯤 됐겠죠, 장안은요. 장안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요게 황한대요. 이렇게 황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황하가 가요. 그런데 그 서안이 여기 있고 이렇게 황하가 빠져나오는 여기에 낙양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냥 큰 지도를 놓고 보면 아까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한복판으로 해서 낙양으로 휙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구글 지도가 참 좋고 한 번쯤은 답사를 하거나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관중 분지로 잘 오다가 요 산문시야라고 하는 산문협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낙양까지가 지형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나서 역사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쪽 황하 중하류에서부터 그 공창지대로부터 거두어들인 각종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멀쩡하게 다 오다가 요쯤 와가지고 여기서 강에서 다 배에서 그냥 이런 큰 곡물 같은 경우는 육로로 오는 것보다 배로 오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오는데 가지고 왔다가 여기서 다 짐을 내려요. 짐을 내려서 다시 육로로 움직여서 와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장안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수로가 있긴 있는데 그 수로를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짐을 내려서 이렇게 육로로 움직이는 기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교통로가 장안으로 들어가는 교통로가 낙양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하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훨씬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편한 요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낙양 지역의 관광 명소인 낙양 용문 속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지도 여러 번 보실 건데 다시 보시면 허화가 이렇게 와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디귿자 모양 걸려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위하가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장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낙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주로 교통로들이 이렇게 여기에 육로로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거나 저기 남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곳이죠. 여기가 바로 낙타 이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하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낙양에서 쭉 빠져나가는 곳인데 그 이하 이쪽 편에 약간 좁죠. 그래서 여기를 공문처럼 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궐이라고 부르다가 이 주변에 용문 석굴, 근료 석굴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하에 마치 걸문처럼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는 그 옆쪽 편에 이렇게 석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유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위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어요. 경치 좋은 곳에다가 종교 유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디 뭐 사찰이나 이런 데 어디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가 어디지? 산속에 어디쯤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종교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예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게 하필이면 불교와 연관된다. 이게 아니라 종교 예술이에요. 즉 신에게 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신성한 장소들이죠. 그곳에 뭔가 무엇이 만들어졌다면 그 물건은요 지금 현재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즉 예술가들이 예술품을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신도의 즉 신을 향한 아주 강한 열망 그런 것들이 담긴 것이 종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신이 보고 이건 예쁘니까 내가 네만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신을 믿는 신도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면 신은 분명히 더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예술품을 통해서 나의 저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신심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 예술품이에요. 예를 들어 부처님을 쳐다볼 때 부처님을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모양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기겠나요? 안 생기죠. 우선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가능한 한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이어야 하고 반대로 내가 쳐다보고 경배하는 저 대상은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를 내 기도를 다 들어줄 것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럼 일단 커야 클수록 더 좋은 거고요. 나는 더 작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석굴암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무릎을 꿇는 자리,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쳐다보면 그 부처님이 뒤쪽 편에 딱 붙어있지 않고 뒤에 떨어져 있는 2~3m 광대가 그 경배하는 사람의 눈에 정확하게 딱 부처님 머리 뒤쪽 편에 정확하게 위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처님의 눈을 보고 있는 부처님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면으로 부처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부처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그 경배하는 자리에 내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부처님 입상들이 있는데요. 앉아있는 좌상이 아니라 입상 같은 것도 보면 다리가 짧은 경우가 많아요.
팔등신이 아니라 다리가 물론 저쪽 단단해서 만들어진 거하고 좀 달리 이쪽에 오면은 다리가 짧아요. 그 짧은 이유도 실은 이렇게 그냥 앞에 놓고 부처님이 예술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위에다 놓고 내가 아래에서 보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의 짧은 다리가 짧게 안 보여요. 또 반면에 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뭐 1층, 3, 2층, 3층 탑 이렇게 얘기해서 멋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그거 안 멋있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 1층 석탑의 높이하고 2층 석탑의 그 석탑의 석신의 높이가 다른 거 아시죠? 석가탑 같은 경우에 1층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2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3층도 작고요.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해석으로 제가 믿는 거는 원래 그거는 멀리서 보라고 하는 탑이 아니라 탑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탑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게 왜 있냐면 탑 가까이 가서 부처님 자리가 그 안에 있는 그 탑을 내 기도를 드리는 거죠. 탑에 가까이 가서 그 탑을 아래 위를 보면 그러면 1층 높이가 이만큼 두껍고 2층 높이가 그 정도로 기울로 줄어들어야 그 옥계석 옆에서 본 그 옥계석이 딱 비율에 맞춰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감을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못 믿으시면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을 저기 지금 용문석굴에다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게 왜 여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아까 저 뒤가 막혔다고 했잖아요.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안으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저리로 가야 하는 거죠. 이 앞을 지나가는 이 이하의 통행, 안전한 통행 이런 거를 기원하기 위한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 그래서 그 앞에 이런 큰 대형 동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해설입니다. 약간 억지스러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종교 유적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무슨 예를 들어 미륵 마애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마애불도 요새 같으면 마애불이 저기 하나 있으면 멀리 이쪽 산에서 망원 카메라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쫙 부처님 얼굴을 찍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찍으면 부처님 얼굴이 안 예뻐요. 제 생각에는. 원래 마애불은 그러라고 마애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1000년 전에 망원 카메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마애불이라는 얘기는 바로 벽면에, 산 벽면에 마애불을 만들고 그리고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바로 앞에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저 위를 쳐다보는 그게 사실 신도와 그 신상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마애불을 감상하고 그 마애불이 그 장면에서 얼마큼 잘 만들어지고 못 만들어지고 만들어야 자, 역시 그런 예술품이 아니라 종교 예술품을 한번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여기 이곳은 중세 군기시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때까지 몇백 년에 걸쳐서 정말 여러 차례 동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동굴과 동굴 안에 이제 부처님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곳, 제일 큰 곳, 바로 이곳 봉선사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까 사진 전체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그 중에 가운데 가장 크게 만들어진 곳이죠. 봉선사동, 저 위치는 저 부처님,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부처님 좌우측에 여기 제자들의 가섭이라든지 상들이 있고 여기 사천왕 상도 있고 이쪽은 금강석까지 다 이렇게 보살상도 있고 당시에 어떤 불교의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앞쪽을 늘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은 그냥 관광지지만 옛날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교통로들을 저 불상이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관광배가 지나갑니다. 이걸 왜 갑자기 갔느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중국 역사 놀러 갔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양귀비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양귀비가 살았을 당시에
양귀비가 놓였던 그 궁궐에 그려져 있었던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녀라고 하니까 그러면 궁녀는 좀 예뻐야 되지 않을까요? 예쁜 여자인데 저렇게 생겼다. 그래서 다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화장을 했다고들 하죠. 당나라 때 화장법입니다. 얼굴에 볼터치 하기 전에 여기 좀 덜 나타나는 편인데 여기도 색깔이 좀 달라요. 뭐부터 시작해서 머리를 하얗게 먼저 바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빨갛게 볼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귀 양쪽 옆으로도 화장을 합니다. 재미난 건 이 미간에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화장을 하기도 하고요. 눈썹도 굉장히 진하게 자연 눈썹이 아닙니다. 눈썹에다가 맑은 걸 좀 칠하고 있고요. 재미난 건 여기에요. 입을 좀 넓게 해야, 길게 해야 예쁘면 반대예요. 완전 옛날 심형래 기억나세요? 심형래 탱겐지 건데요. 그래서 양귀비도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전체적으로 몸은요, 다른 그 벽화 같은 보면은 역시 궁녀들의 몸은 굉장히 날씬합니다. 날씬한 몸인데 얼굴이 약간 통통한 얼굴. 지금은 약간 다른 거죠. 아주 뺏상나는 얼굴이 아니라 몸은 아주 가냘프고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얼굴은 약간 통통한 얼굴. 요게 당시의 미인의 모습인데요. 이게 뭐 누구를 모델로 했느냐 하면 그런 또 들어갈 때 측천무라고 합니다. 보통 당나라 때 제일 예쁜 양귀비라고 하지만 양귀비 못지않게 남자들의 마음을 흐린 사람이 바로 이 측천무거든요. 그냥 뭐 권력력의 화신이 아니라 그 권력력의 화신이 결국은 나중에 측천무를 이렇게 그리고 말죠.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고 후대 유학자들이 어디 여성이 황제의 자리를 탐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뭐 남편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다는 둥 온갖 나쁜 거는 아까 진수왕처럼 다 갖다 몰아붙이지만 실은 뭐 어찌거나 저찌거나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얼굴로 사실 당태종, 당고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당나라 때 이게 당나라 때 문화이기도 해요. 왜냐면 당나라 때보다 전에 불상들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아주 큰, 저 북쪽에 있는 운당스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저렇게 됐습니다. 아주 좀 건장한 몸체와 얼굴도 강한 얼굴, 강인한 얼굴들이 뭔가 굳건한 얼굴, 뭐 이런 장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당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측천무 원적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여성화되어 가고 있죠. 그게 결국은 측천무가 당나라 때 고종을 이어서 본인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당나라를 대신에 새로운 왕조를 본인이 개창할 정도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권력이 사실은 종교 예술가들이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그래서 흥미로운데 불교학 미술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알다시피 저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나오는 초기 간다라의 보살상, 부처가 아니라 보살상도 보통 저렇게 남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 갑자기 보살이 여성으로 바뀌는 하기 바르는데 우리가 빨간 무스가 두껍게 바르는 이렇게 바뀌는 그 언저리 시점이 무축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중국이나 다른 데 가서 부처님은 보살은 보살인데 보살이 대단히 아름답다, 여성한 같아 보인다. 특히 몸체를 보시면 몸체가 이렇게 비너스처럼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 당대 그 축천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야수 한번 가실 때 보통 다 여기만 왔다가 가는데 저 끝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저기 가면 신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라상감. 신라상감이 아니라 여기 애별적인 불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집어넣어서 교재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상감에 대해서
신라 상담이 이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석불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 이 부처님을 거기다가 봉양을 하는 거죠. 우리 저기 절에 가면 기와에다가 이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바치고 거기다가 부처님을 만들고 거기다가 누가 이거를 봉양을 했다라고 하는 일이 수연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신라인이 아마 이 당시 당나라 때 이곳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